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찮은 거짓말이 엄청난 거짓말로 된다는 말이 있죠.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 큰 피해를 만들게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숨겨온 진실들을 모두 알게 된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당신 옷에 있는 이 영수증들 대체 뭐야?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막 긁고 다녀. 게다가 영수증 보니까 노래방이며 술집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동안 나 몰래 이런 데 다녔던 거야?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대기업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와 함께 주방용품 개발 및 제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며 친구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참 착실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사업가라는 것을 불안해하면서도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정말 예뻐하셨죠. 그만큼 남편이 결혼 후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엄마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부시럭거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다 말고 밖으로 나가보았죠. 당신 이 시간에 뭐해? 이게 다 뭐야? 온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네? 미역에 소고기까지. 설마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 끓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뿐인 사위가 장모님 생신이신데 미역국 기가 막히게 끓여서 드려야지. 그런데 요리는 결혼 전에 손을 떼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저는 대체 무슨 사고를 치는 건가 싶어 짜증을 내면서 밖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순수 미역국을 끓이고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예뻐 보였어요. 물론 남편은 맛이 없으면 어쩌냐고 걱정을 했지만 제 예상대로 부모님은 감동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까 보는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사업가는 만날 생각이 없었죠. 워낙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둘 다 돈을 벌고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먹고 살만했다는 거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의 사업이 그 정도로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매일같이 바빴어요. 늦은 저녁까지 미팅을 하고 제품 제작을 하러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해도 이해했고 또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잘 못 쓰시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도 싫진 않았죠.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아주 잘 만나서 그런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항상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좋은 게 생기면 저희 부부를 먼저 챙겨주셨고 몸은 불편하시지만 매일 회사에 나가는 저를 위해서 아이들 육아도 도맡아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족들로 인해 힘든 일은 겪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왠지 모르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수상쩍게 느껴졌죠. 저는 주말에 빨래를 모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영수증을 미처 다 빼지 못했는지 종이가 뭉쳐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꼼꼼히 두세 번씩 확인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일이 있던 날도 저는 빨래를 하기 위해 미처 빼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남편의 옷을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더미가 한가득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죠.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렇지 뭐 이렇게 카드를 긁고 다닌대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빨래를 돌리고 나서 영수증들을 확인해 보니까 수상해 보이는 가게 이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밥집 이름 같지가 않았고 노래방이나 술집 영수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화가 많이 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옷에 있는 이 영수증들 대체 뭐야?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막 긁고 다녀. 게다가 영수증 보니까 노래방이며 술집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동안 나 몰래 이런 데 다녔던 거야? 당신 내 옷 주머니 뒤졌어?
아니 왜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머니를 뒤져. 그리고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미팅이 잡히기도 하는 거지.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야. 남편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저의 말에 오히려 본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리고 당당하게 노래방과 술집에서 미팅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 몰래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라고는 영수증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해? 아무리 사업적 미팅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유부남이 노래방에 술집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돈을 물 쓰듯이 하고. 내가 벌어 내가 쓰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그리고 유부남이 노래방이랑 술집을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나는 얌전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술 한잔 하고 온 것뿐이야.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솔직히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의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증거물이 없었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더 화를 내서 따져 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옆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따진다고 남편이 순순히 얘기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봤자 증거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게 많으니 돈 적당히 쓰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일로 크게 삐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처음으로 크게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2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해주신다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했다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부가 화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엄마 밥을 먹고 싶다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도 남편의 말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꿍에 있고 아이들만 챙기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채신 듯 보였죠. 니들 무슨 일이야? 둘이 싸웠어?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큰애들 챙기기 바쁜 걸 보니까 싸운 거 맞네 맞아. 평소에는 둘이 못 붙어서 안달이더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얼른 털어놔봐. 싸우긴 뭘 싸워. 그냥 오면서 말다툼 좀 했어. 둘 다 금방 풀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세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털어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냥 말다툼을 했다면서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은 무시하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 꼬칠꼬칠 캐물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남편 주머니 속에 영수증을 봤는데 온통 술집에 노래방 결제 내역들로 가득했다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남편을 크게 혼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약간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화내는 그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아내 몰래 술집이랑 노래방이나 다니면서 놀았다는 거야? 아니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남이 왜 그런 곳에 가? 너는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나도 사업가인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지. 돈 벌려면 뭔들 못해.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갔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 반응이야? 가서 술 한잔하고 온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남편은 본인이 술집과 노래방에 간 것은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버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듯 얼굴을 잔뜩 찡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일어난 일을 왜 시어머니께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슨 짓이냐고 사내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화해할 노력을 해야지 이딴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평소 무서워하는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자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저도 찜찜함은 약간 남아있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화해 시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일은 물 흐르듯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옷장에서 제가 사준 적이 없는 옷이며 벨트 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는 기념일 때 사준 건가? 하면서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옷장에서 나온 고급스러운 옷이며 벨트가 5개 넘게 나오니까 수상하게 생각되었죠. 게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죄다 이름 있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저는 브랜드 로고를 보고 깜짝 놀라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 명품들 대체 뭐야? 설마 당신 돈으로 구매해서 모은 건 아니지? 보나마나 이거 다 모아놓으면 못해도 2천만 원은 될 텐데? 대체 우리 집에 나도 모르는 명품들이 왜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빨리 얘기 안 해? 아, 너 또 내 옷장 뒤적거렸냐?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비싼 것들은 조심히 아기 다루듯 만져야 한다고. 벨트나 가방에 자국이라도 남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달아서 내 옷 다 구겨졌잖아. 내일 입으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남편은 뻔뻔하게 짝이 없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비싼 물건들을 조심히 만지지 않았다며 타박을 했죠. 그리고는 제가 남편 앞에 가지고 간 명품 옷이 구겨졌다면서 세탁소에 가서 세탁이랑 다림질 좀 해오라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뱉는 말에 저도 점점 열이 뻗쳐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명품들 다 어디서 났냐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죠. 그걸 왜 나한테 시키니? 세탁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빨리 대답 안 해? 집에 있는 이 명품들 어디서 났냐니까? 옷에 벨트에 가방까지 이거 정말 당신이 돈 주고 산 거야?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걸 샀어? 아니, 당신이 왜 그걸 궁금해하는데. 이거 다 내가 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랑 다르게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하나씩 선물로 주신 거야. 명품에 내 돈 1원도 안 들어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세탁소나 갔다 와. 급기야 남편은 다른 회사 사장님들이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대기업 대표도 아닌데 이런 비싼 선물을 받을 리가 없었죠. 본인 말로는 아는 사장님들이 명절이나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이렇게 좋은 명품을 선물로 줄 리가 없잖아요. 막말로 회사 세운 지 5년도 안 된 스타트업 회사 대표에게 뭘 믿고 명품 선물을 턱턱 주겠어요. 게다가 한두 개면 몰라도 가지고는 명품이 5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만 합쳐도 최소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연히 다른 회사 대표가 줬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지난번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냥 화해하고 지나갔던 영수증 사건도 그렇고 의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똑바로 얘기해. 당신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비싼 제품들을 선물로 줘? 직접 샀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털어놔. 정말로 선물 받은 거면 누가 줬는지 얘기하던가. 와, 진짜 사람 말 징하게 안 믿는다. 정말로 선물 받은 거고 내 돈은 한 푼 안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선물 준 사람 이름 되면 당신이 그 사람 알긴 해.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나 씻을 동안 내 옷 세탁소에 맡겨놓고 와. 남편은 저에게 갖은 성질을 다 부린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이 괜히 오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받았냐고 추궁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선물을 받은 거라면 어느 회사 대표가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막말로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건데 괜히 성질을 부리면서 대화를 피하려고만 하는 게 수상해 보였죠. 그래서 저도 이참에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같이 사업을 하는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정훈 씨도 알고 지내는 사장님들한테 명품 선물을 받기도 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남편이 선물을 받아왔는데 명품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글쎄요.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다른 업체 사장님들한테 명품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요. 비싼 선물을 받아와봤자 포도즙이나 건강식품, 굴비 같은 음식 위주라서 얼마짜리 선물이 들어온 건진 모르겠지만 안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은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짜리 선물이 들어온 건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웬만하면 받지 말라는 충고까지 해줬죠.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아는 사장님에게 받은 선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지긴 했어요. 명절 같은 날에만 안부 연락을 잠깐씩 하는 사이인데 이런 예민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괜히 신경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러 자랑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남편이 비싼 선물을 받아왔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는 듯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남편 행동이 의심되어서 이런 말을 묻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업으로 엮여있는 사이인데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정말 단호하게 비싼 선물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대처 잘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설마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머리를 감싸고 연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씻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다 알고 있는 척 떠보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털어놓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명품들 당신이 직접 구매한 거 확인했어. 어차피 들킬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어디가 덧나? 이미 구매한 것들은 반품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사지 마. 우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만큼 돈 많은 거 아니잖아. 뭐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확인해? 그게 나도 엄연히 사업가인데 매번 싸구려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무시 안 당하려고 몇 개 산 거야. 그리고 우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만큼 돈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 구매할 정도는 되잖아. 제가 일부러 떠보니까 단순한 남편은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저의 말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어떻게 알았냐면서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도 사업가인데 맨날 싸구려만 입으니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사업가로서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말은 핑계이고 본인을 치장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본인 입으로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죠. 이 명품들 저번 달 대청소할 땐 못 봤는데 이번 달에 구매한 거지? 분명히 카드로 긁었을 테고. 상황을 보니 이번 달 카드값 엄청 나올 텐데 그거 다 감당 가능한 거야? 당신 기껏해야 생활비 줄 정도로만 벌고 있잖아. 이것들 이번 달에 구매한 거 맞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할부로 긁었고 카드값이 나와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일 테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남편은 앞으로 나올 카드값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듯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저의 말에 할부로 긁어서 큰돈이 나오지 않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소원 성취를 했으니 카드값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명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리 할부로 긁었어도 최소한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없는 남편을 보면서 어쩌려고 저렇게 천하태평인가 싶었어요. 일단 명품 문제는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 저는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댁의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물론 저도 일부러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뭐하러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내서 걱정을 시키겠어요. 부부 일은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어두운 제 표정을 보시고 나서 바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지훈이 아빠가 이번 달에 저 몰래 명품을 5개나 샀지 뭐예요? 본인 딴에는 사업가니까 좋은 거 하고 다니면서 뽐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명품이 비싸다 보니까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네요. 뭐라고? 명품을 5개나 사?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부자놀이를 하고 다닌다니? 내가 못 산다 진짜. 네가 괜히 내 아들이랑 만나서 매번 소가리를 하며 사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후 출근을 하기 위해 시댁을 나왔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도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이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제 월급에서 조금 떼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명품을 상의 없이 구매하는데
왜 같이 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답답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니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겠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어쩌겠어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수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봐주자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으로 갔는데 남편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침에 말씀드린 이야기 때문인 듯 보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철없는 행동에 실망하셨다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본인 욕심 채우자고 명품을 5개나 사? 아무리 할부로 구매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다 모아보면 큰 돈이야. 할부라고 해도 매달 갚아야 되는 거잖아. 저도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보다 못한 옷 입고 다니고 다 퍼져가는 국산차 끌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명품 좀 사봤어요. 그래야 다른 사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무시를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자 남편은 잔뜩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무섭기는 했던 건지 속에 품고 있던 얘기를 순순히 다 털어놓는 모습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본인은 나름 가정교육을 시킨다고 노력했는데 대체 왜 이 모양이냐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번 달 카드값 얼마나 나왔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얘기 털어놔 봐라. 니들이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애들 가르치고 생활비하기도 벅차잖니. 그러니까 내가 몇 달간은 조금씩 도와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사람도 이번 기회에 호되게 경험해봐야 다음번에 같은 일 반복 안 하죠. 그리고 부부일인데 괜히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저희 두 사람이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죠. 시어머니께서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하루에 2~3시간 시장에 앉아 반찬을 파는 것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렇게 번 돈에 용돈 조금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가 무슨 염치로 그 돈을 받아 쓰겠어요. 시어머니께 용돈을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큰 돈을 받아 낼름 챙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주려고 했던 모아놓은 돈은 시할머니에게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계셨던 땅을 팔아서 보관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큰 재산이었죠. 그러나 눈치코치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돈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당당하게 1,000만 원 단위의 큰 돈을 불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큰 액수를 부를 줄은 모르셨나 봐요. 듣고도 안 믿겨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면서 재차 물으셨죠. 그러나 남편은 눈치는 밥 말아먹은 것인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해맑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분위기는 얼음장이 되었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일단 1,000만 원을 달라며 당당히 요구하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어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한마디 날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가 용돈이라고 1,000만 원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을 요구하면 어떡해. 사고를 쳤으면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해.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머니가 나서서 먼저 주신다고 한 거잖아.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보셔서 당분간 카드값이 많이 나올 테니까 1,000만 원 부른 거야. 어른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자식돌이 못하는 거잖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기어코 1,000만 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안 그래도 부부끼리 해결할 문제를 괜히 말씀드려서 속상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그런데 남편은 반성은 못할 망정 오히려 나서서 보태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그 큰 돈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마. 사고 쳐놓고 그 큰 돈 홀라당 받을 자격 없어. 어머니도 먹고 살기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이 더 못하면 어떡해.
당신이 친 사고는 당신이 수습해? 장모님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한테 받겠다는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쳐? 그리고 당신이 시시콜콜 일러바치지 않았으면 내가 1,000만 원 얘기 꺼낼 필요도 없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절대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저의 말에 정색을 하고는 본인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본인 엄마에게 받는 돈이니 제가 그런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시시콜콜 시어머니께 일러 바쳐서 일이 심각해졌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급하게 남편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께 1,000만 원을 달라면서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자식 잘못 키운 본인 탓이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통장을 가지러 들어가셨죠.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돈 안 해주셔도 된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지훈이 아빠한테 돈 안 해주셔도 돼요. 이번 일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고생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해결을 해주시면 그거 믿고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번에는 직접 책임지게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명품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카드값 감당이 가능하겠니? 한두 달로 끝날 일이 아닌데. 만약 지훈이 손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라면 차라리 너에게 주마. 지훈이에게 비밀로 하고 네가 받아서 카드값 갚는데 조금씩 보태면 되잖니.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인지 어떻게든 그 돈을 해주시려고 하셨죠. 본인도 땅을 팔고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있다면서 1,000만 원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 손에 돈이 들어가는 게 불안하다면 저에게 몰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받아뒀다가 나중에 카드값 감당이 안 될 때 사용하라면서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위급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한 번씩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당연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본인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통장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는데도 한사코 거절을 하며 내려놨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부탁을 드리겠다면서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주고 싶어 하셨죠. 본인이 남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제가 고생을 하는 것 같다며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남편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알아서 명품을 팔아 해결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 주지 말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후 안방을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도 빈손으로 안방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번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통보를 하셨죠.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까는 카드값 다 갚아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재미없으니까 장난치지 말고 얼른 1,0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도 아들이 카드값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래? 나는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부를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너는 참 내 자식이지만 양심도 없다. 나는 네 카드값 안 갚아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 못 주겠다고 하신 후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 뒤를 쫓아 들어가려고 했어요. 뭐 본인 딴에는 큰돈이 손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안 도와주겠다고 통보를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의 뒷 멱살을 잡아 끌고 아이들을 챙겨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아, 이거 놔. 당신이 엄마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지? 아까 두 사람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분명히 카드값 엄청 나올 건데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야지. 나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설득할 거야. 당신이 설득해도 소용없어. 어머니는 이미 내 말 듣고 마음 굳혔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시댁에 가서 들쑤셔 놓지 말고 대리운전이라도 뛰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명품을 중고로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던지 해. 저의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삿대질을 했죠. 회사 대표가 어떻게 대리운전 같은 하찮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대리운전 일을 하기 싫으면 가지고 있는 명품들 중고가게에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했죠. 어차피 구매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 못해도 80% 정도는 중고가로 책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나 남편은 죽어도 명품은 팔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카드값은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한 후 아이들을 챙겨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뒤따라올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간 후 30분이 지났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불러 술 한잔하고 있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밤 11시가 다 된 늦은 시간에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서방이 지금 집에 와서 네 아버지랑 싸우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 그러니까 너 지금 집에 좀 와서 네 남편 데리고 가라. 에휴, 한밤중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서방이 집에 가 있단 얘기야? 아니, 그건 그렇고 갑자기 거기 가서 왜 아버지랑 싸우는 건데? 평소에 보면 두 사람 쿵짝이 잘 맞던데. 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애들 재웠으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보니까 전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온갖 진상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오밤중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뜯어 말렸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집안은 조용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크게 화를 냈죠. 그러나 남편은 술이 덜 깼는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아니, 이서방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사돈 대신에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야. 손에 큰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다 망쳤다면서. 그래서 황당하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나한테 딸 잘못 키웠단 소리를 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한테 딸 잘못 키웠단 소리를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사실 이 사람이 저랑 상의도 없이 명품을 5개나 구매해서 카드값 문제로 시댁에서 한바탕 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의 말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체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떻게 애들 아빠가 카드값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물 흐르듯 쓸 수 있냐면서요. 아버지가 집안이 울리도록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그 소리에 술이 깬 듯 보였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겨우 술에서 깬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 거라면 그냥 이혼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혼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차 싶었던 것인지 곧장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장이 무서운 줄 모르고 처갓집에 찾아와 진상짓을 하나. 그리고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철도 들고 돈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자네가 하는 잘못된 행동에 내 딸과 손주들 인생도 말아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뭘 믿고 자네와 같이 살게 내버려 두겠나. 그래, 맞아. 그동안 이서방 성실하고 예쁜 집 많이 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말 실망일세. 이런 큰 사고를 치고도 감히 처갓집에 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 어떻게 한 집의 가장이 본인 욕심 채우자고 명품을 사재킬 수 있나? 부모님은 남편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살 거라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라는 말씀을 내뱉으셨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던 것인지 앞으로 본인이 잘하겠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저희 둘은 그대로 밖에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정을 나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이 났으니 이제 좀 제대로 반성을 했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덜 깬 것인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 갑자기 골치 아파졌네.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들 나오시네. 당신 내일 처갓집에 가서 나 많이 반성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마음 좀 풀어드려.
괜히 내가 가면 또 이혼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하다 나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당신 반성 손톱만큼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런 말을 할 거면 직접 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그리고 사고 쳐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남편은 저에게 대신 집에 가서 부모님 마음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당당한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저는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저도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문을 뻥 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 가족들에게 기대려고만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부터 나왔고 부모님 말씀대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할 테고 아무리 신경을 써서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참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찾아오자 저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하나하나 작성해 놓은 후 도장까지 찍어 놓았죠. 그날 저는 남편이 들어오는 대로 이혼 서류를 건네고 도장을 찍으라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약 일주일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일부러 본인이 한 짓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온 듯 보였죠. 그러나 저는 이미 이혼에 마음먹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건네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는 표정이 잔뜩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받아든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고는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혼 서류를 왜 가지고 와? 당신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겁을 줘도 나는 절대 도장 못 찍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마. 어쩌지? 나는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어차피 부모님도 우리가 이혼하길 바라시는데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만약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면 나는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 저의 말에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이혼 서류를 찢어서 버렸으니 다음날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 아이들 양육권을 내놓으라면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올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갈 줄은 몰랐던 것인지 약간은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는 못하겠는지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상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원래 같으면 혹시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면서 걱정부터 했겠지만 한바탕 하고 나갔으니 어디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신경 쓰나 싶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약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지난번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저희 집에 반찬을 한가득 싸오셨습니다. 너희 둘 아무리 이혼하기 전까지 오지 말라고 했다 해도 어쩜 연락을 한 번을 안 하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찬까지 만들어서 왔다. 죄송해요.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집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 마침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부모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은 당황하신 듯 했어요. 혹시나 또 사고를 친 게 아닌가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셨죠. 그러나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자 권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혼 계획을 말씀드리기 좋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아이들은 주말 돌봄 교실에 가 있던 상황이어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비빔국수 맛있게 말아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죠.
저는 식사를 하면서 언제쯤 말씀드려야 하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정말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면서 인터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남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었으면 문을 안 열었을 텐데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껄렁껄렁한 남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인터폰으로는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몰랐는데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돈 빌려주고 받으러 다니는 사채업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무서움은 감춘 채 남편은 집에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무슨 일 때문에 집까지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집에 없어서요.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급한 볼일이 있으신 거면 직접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내가 여기 온다고 한참 동안 차를 탔는데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네 남편은 어디로 숨었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 피 같은 돈 빌려줬더니 이자도 계속 밀리고 원금 갚을 생각을 안 하네. 사채업자들은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자도 밀리고 원금 갚을 생각도 안 한다면서 저에게 대신 갚던가 아니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죠.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냐면서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아무리 이자가 밀렸다고 한들 당사자랑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아무 관련 없는 제 딸을 붙잡고 소란을 피우세요? 당신 딸이 아내잖아. 그분은 일심동체라는데 남편이 빚을 졌으면 대신 갚아야지. 아, 모르겠고 나는 이 남편이 돈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갈 거야. 비켜, 들어가게. 사채업자들은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가 힘으로 막아보려고 해봤지만 아무래도 사채업자들은 훨씬 젊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현관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엄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거 주거 침입이야. 당신들 그러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은 빌린 사람한테 받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빨리 이서방한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 사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곳에서 돈을 빌려야지. 이런 사람들 밑에서 빌린다는 게 말이 돼? 진짜 겁도 없다. 엄마의 말에 저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찌감치 사채업자가 쫓아올 것을 눈치채고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이혼 얘기가 나올까봐 피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면서 계속 화를 내고 계셨고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남편과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일사불란하게 방으로 흩어져서 막무가내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팔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그들을 내쫓아내려고 시도를 하셨죠. 저 또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10분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 경찰관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방을 뒤적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나갔죠. 그러나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겁을 줬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지하긴 했지만 저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끌려나갔고 부모님께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노발대발하셨어요. 너 이서방이 저 사람들한테 돈 빌린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대체 철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사람들한테 그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그래놓고 명품을 5개나 사고 카드값이 없다면서 집에 쫓아온 거잖아. 너 잔말 말고 이서방이랑 이혼할 준비해라. 어떻게 나이 돈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일을 저지르고 다녀. 나는 네가 이런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정리해.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명품을 합의도 없이 구매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채를 쓰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건 무조건 이혼감이라고 하셨어요. 애초에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현재 이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잘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 해야겠으니 기다렸다 가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훈이 아빠 몇 시에 들어올지 몰라요. 만약 오늘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다면 아예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휴,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이제는 내가 알던 이서방이 맞는지 의심이 될 지경이야. 너 진짜 혼자 괜찮겠어?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어쩌려고. 저는 일단 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말에 부모님께서는 속이 많이 상하시는지 연신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오면 전화 한 통 달라고 하곤 가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가시고 저는 혹시나 연결이 될까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계속 시도해보았죠. 그러나 예상대로 연락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2일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췄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이제는 하다하다 사채업자들한테 돈까지 빌렸었니?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쓰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빌려서 대체 어디다 썼어? 설마 카드값 갚겠다고 1억이나 빌린 거 아니지?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빌렸겠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내 이름으로 빌린 것 뿐이고 제품 판매 수익 들어오면 곧바로 갚을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해온 짓들이 있으니 금방 갚을 거라는 그 말을 쉽게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금방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에 남편이 그 돈을 갚던지 말던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쫓아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는 불안감 때문에 따지고 들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금이 아닌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이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개인 자금으로 빌린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혼 후에도 쫓아와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의 앞에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 맞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어떻게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화는 연결이 되었고 저는 곧장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는 사업 자금이 많이 모자란 건가요? 오늘 사채업자들이 집에 쫓아와서요. 혹시나 심각한 상황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제수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 2년 전에 같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사업하고 있고요. 그때 크게 싸워서 지금 얼굴도 안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남편 친구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친구와의 전화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끊었고 남편에게는 소리를 지르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벌벌 떨면서 친구와는 싸우고 일찌감치 사업을 정리했고 본인은 사채를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명품도 카드값도 다 사채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대로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혼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부랴부랴 급하게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네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교육시킬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이혼시킬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이걸 어떻게 용서하고 넘어가요? 매일 같이 밥 먹듯 거짓말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정대로 이혼소송할 거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저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소장을 작성해 보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어요. 일을 끝내고 친정에 있던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해 들어가려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에 또 다른 빚쟁이인가 싶어서 일단 아이들은 집안에 들여보내고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한테 돈을 뜯긴 빚쟁이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랑 만났던 젊은 술집 여자였죠.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사람 심리가 여자 문제 정도야 하면서 웃어넘기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본인이 술집에서 번 돈을 빌려줬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전화도 일체 안 받고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정도면 가지고 있는 빚이 어마어마하거나 신용이 바닥이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채까지 빌렸겠지만요. 그 여자는 저에게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대처했죠. 빌린 돈은 당사자한테 받으세요. 저는 그 남자랑 곧 이혼할 사람이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남편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던지 아니면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시고 집에 애들도 있는데 그만 가주시겠어요? 이혼 소송 중인 거지 아직 이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인 건데 대신 돈 좀 갚아주세요. 저 진짜 급해서 그래요. 그 여자는 아직 이혼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니 제가 대신 돈을 갚으라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부남 만남 당신이 뭐가 당당해서 내 앞에 얼굴을 들이미냐고 하고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그 여자는 초인종 몇 번을 울리더니 결국 남편이 집에 오면 본인한테 연락 한 통만 달라고 번호를 남겨놓고 그냥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상간녀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덕분에 남편 경찰 조사 내용에 상간녀의 돈을 뜯었다는 진술이 담기게 되었고 저는 그 점을 활용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간녀 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결국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그 여자는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며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어요. 덕분에 저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결국 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경찰에 잡힌 것을 알고 사채업자들까지 같이 죽자 하면서 추가로 고소를 했대요. 덕분에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집도 정리하게 되었고 친정집으로 들어가 요즘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끔씩 찾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도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마음고생을 크게 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웃음꽃 피우는 좋은 해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막힌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